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린트 3페이지에요. 이제 가로 3번에 동심원 형태의 도시 구조입니다, 선생님들.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동심원 형태의 도시 구조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개요 봤듯이 자, 전산업 도시의 공간 구조 역시 이제 출제가 됐었죠,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 산업화 이전 시대니까 이제 워킹 시티에서 보행자 도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의 사이즈가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보행, 걸어 다니는 정도의 수준의 그 정도 크기의 도시고. 자, 그래서 이제 신분에 따라서 이제 주거지 분화가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그럼 얘가 한 번 더 나온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당연히 기본은 뭐야? 재탕. 그러니까 이제 주거지 분화의 이유가 뭐니? 물어보겠지. 그러면 이제 신분제 차이야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A, B, C. 자, 그래 놓고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하류 계급은 어디에 위치하나? 하류 계급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초점은 맨날 A에만 맞추니까 엘리트 집단 당연히 A에 있는데 하류 계층은 어디에 입지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C가 아니라 이거 B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 C는 누가 있는 거니? 천민 집단. 자, 천민 계급이 있는 거고요, 선생님들. 그래서 얘네들은 B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이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하류 계층이니까 이게 가장 최하층인지.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지역의 기능이 뭐냐 이거예요. 기능이. 자, 그래서 이 하류 계급들이 담당하는 게 뭐냐면 경제적 기능이죠.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산업화 이전이기 때문에 엘리트 집단은 정치, 종교적 이제 기능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하류 계층들은 무엇을 담당하고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하나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디켄즈의 3지대로 역시 이제 기본은 재탕입니다, 선생님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다? 자, 이렇게 도시가 3지대로 구분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라서 구분된다.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들? 이건 시간의 변천이죠.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도시는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동심원적으로 커진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뭡니까? 중앙지대가 뭐가 됐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이에요. 됐습니까? 가장 올드한 거야, 여기는. 자,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거고, 외부지대가 비교적 뭡니까? 최근 거, 유한 거죠. 최근 거고요. 됐죠,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이제 디킨지 3지대로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그 재탕뿐이 없어요, 이제 나온다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뭐에 따라서 도시가 3지대로 구분되느냐, 시간이 경과했다. 이걸 갖다 좀 세련되게 개론적인 있는 표현들을 한다면 역사 발전 단계. 됐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울의 중심부는 뭡니까? 조선시대 때 수도였던 한양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서울이 계속 지금처럼 확장이 된 거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재탕. 그럼 중앙지대는 어디에 해당한다? 역시 객관식 때 나왔듯이 지금의 어디에 해당되겠고요? 도심부에 해당이 된다. CBD와 점이지를 합친 게 도심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전산업 도시에 해당하는 보행 도시다.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 갔습니다,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이쪽은 디킨즈는 이제 재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 전산업 도시에서는 요 그림을 주어지면서 요 중간 A가 아니라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선생님들. 자, 슈노라는 학자의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은 남미의 도시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어떻게 분석을 했다? 이제 분석의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산업화 이전에는 그 도시 구조가 뭐를 따라간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소보그, 또 조보그라고도 하죠. 이제 주거지 분화가 발생했다.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신분제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책에 수록할 이유는 뭐냐면 이거야. 얘가 독자적 나올 게 없어. 대신에 재심으로 나오고 뭘 물어볼 수 있다. 방금 얘기했던 전산업 도시라든가 버제스를 물어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쉬워요, 이거는. 그래서 크게 부담 안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산업도시가 되면서 결국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이제 주거지 분화가 발생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적용되는 게 뭐야? 여기에 적용되는 게 바로 버제스 이론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버제스는 결국은 뭐가 됐다는 거죠? 사회 계층에 따라서 주거지가 이제 분화됐다. 이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업화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후기 산업 사회로 가게 되면은 도시가 뭡니까? 좀 상당히 메트로폴리스. 보통 메트로폴리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뭐 대도시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미국으로 사례된다면 1920년대, 30년대는 어디야? 미국 북동부의 공업도시를 중심으로, 시카고 같은 공업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됐고요? 버제스 이론이 적용된 그 정도가 됐다가, 그러다가 계속 어떻습니까? 1960년대, 70년대로 가면서 즉 소위 말해서 어떤 포디즘의 황금기를 지나면서 도시가 어떻게 되겠니?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버제스 시대 때 도시는 뭐냐면요, 거의 단핵 구조라는 얘기죠. 핵이 하나인, 도심부가 CBD가 하나인 이런 형태인데, 근데 메트로폴리스로 가게 되면 뭐가 됐다는 겁니까? 결국은 구도심이 등장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교회화가 나타난다든가,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거야? 다핵 구조로 가더라, 이런 얘기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제시문 깔아주고
요때와 그 다음에 요때에, 그러니까 신호가 얘기한 요때의 주거지 분화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자 배경 지식으로 이제 이 신호라는 학자는 얘와 얘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 구조를 분석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이 되지만 만약에 이걸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요거는 그래도 추정이 가능하잖아. 전산업 도시. 그죠? 그러니까 보면 신문제일 거야. 이게 되는데 요거는 요때에 이제 뭐냐면 지역 분화는 아니 또 주거지 분화는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 이게 버제스 이론이 반영됐다라는 거. 됐어요 선생님들? 자 이제 그런 식이 될 것 같아요. 나온다면야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수정 동심원 이론입니다. 역시 출제된 적 없어요. 그러면 자 수정 동심원 모델 또는 이론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선생님들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야? 뭐가 수정됐냐? 그래서 그러니까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객관식일 때도 나온 적 없어. 근데 나온다면 뭐야? 결국 수정 동심원 모델로 다 모아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부분이 수정된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먼저 피셔라는 학자는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요게 포인트죠. 요게. 그러니까 뭐야? CBD를 뭐로 나눴다는 거야? 여기 있는 CBD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두 개로 나눴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 자 이 가운데 부분은 뭐가 들었습니까? 여기 점선이 됐죠? 요 가운데 부분은 뭐가 들었고요? 요거는 금융, 업무 이게 들었습니다. 기능이 입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다 이제 요 파란색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하나가 CBD야. 오케이? 그러니까 버제스는 CBD로 그냥 퉁쳤는데 이걸 피셔라는 학자는 세분화했다는 거야. 요걸 수정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뭐니? 상업 기능이라고. 나온다면 무엇을 수정했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란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쯤 봐주면 되겠죠. 운이 좋으면 나오는 거고 확률은 거의 없어. 항상 기본이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도시지리 세문화, 경제지리 세문화, 뭐 이제 문화지리 세문화 이런 식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인구와 지도와 지하의 합쳐서 세문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인구는 하나, 지도와 지하에서 하나씩 해서 셋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공부하실 때도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나온 다음에 포인트는 어디 있다? 반복된 얘기지만 수정이 있다는 거야. 뭘 수정했느냐.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커슬리라는 학자예요. 이 사람도 수정 동심원 이론이야. 그럼 뭘 수정했냐는 거야. 책을 보게 되면 여기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이제 제도시와 탈도시와 얘기도 나와요. 이건 중요한가? 아니야. 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수정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얘는 동심원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그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띠고 있는 게 뭐니? 선형. 즉 선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봐.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선형 패턴의 섹터가 하나 생겼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이쪽에도 뭡니까? 이렇게 자 어디 갔냐? 자 여기서 대충 볼게요 선생님들. 섹터가 두 군데 들어가요. 됐어요. 그럼 시험 문제 만든다면 이건 물어보겠죠. 무엇을 기준으로 섹터가 생겼냐?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추정을 할 때 역시 뭐냐면 인문지리는 그 학자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쓸 수가 없어요. 기본은 뭐야? 당연히 뭐야? 교통로를 따라서 섹터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죠? 형태적으로 당연히 뭡니까? 교통로를 따라서 섹터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커슬리라는 학자는 뭡니까? 이때 여기에 선형에 초점을 맞춘 건 소득 수준 차이를 반영했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봅시다. 자, 미국은 좀 그런 게 좀 많나 봐요. 우리 지금까지 는 복습 좀 해봅시다. 자, 보시게 되면 당연히 호이트도 어떻습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러한 이제 사회 계층에 따른 주거지 문화가 섹터 형태에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지역 분석에서도 경제적 지위가 반영된 건 동심원이 아니라 뭐야? 섹터 형태였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은 중상류층이 거주해요. 이쪽은 이제 뭡니까? 노동자 섹터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나타나는 건 결국은 뭐냐면 당연히 기본적인 물리적 토대는 당연히 교통론데 그런데 이제는 여기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떻다는 거야? 달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노동자 섹터 쪽은 뭐가 있겠습니까? 공단이 있겠죠. 여기는 뭐 우리 초등학교도 공업단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자, 요 부분이 수정됐다. 그래서 이제 동심원 형태의 일부 선형의 구조가 반영되었다. 뭐 이 얘기야. 확률 낮고 마찬가지야. 만이라는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요? 섹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동심원에다가 뭐가 선형이 복합적이 됐다라는 거야. 그럼 역시 이 선형은 뭡니까? 소득 수준 차이가 반영된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교재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확률 거의 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 거의 이제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뭡니까? 통분자 주택이라고 보는 이런 이제 뉴타운 뭐 이제 신도시들이 주로 이쪽에 나타나요. 이게 이제 중심 도시가 여기 있는데 이쪽이 아니라 제가 X표처 이쪽이 아니라 이건 뭐와 관련이냐면 편서풍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 X 쪽에 뉴타운이 있으면 이 중심 도시에 있는 매연이 어떻습니까? 편서풍을 타고 다 일로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심 도시의 어느 쪽에 서쪽으로 이제 뭐냐면 뉴타운들을 분포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해요. 황만이라는 학자가 책에 다 써 있어요, 선생님들. 시간 되면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기타 도시구조 다 끝났고요. 4페이지, 프린트 4페이지 갑시다. 자, 이제 테마 6, 도시의 정치 경제학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 책하고 다르게 기존 책에는 이제 챕터가 없어요. 근데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내용을 새로 넣느냐? 그렇진 않아요. 기존 책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그 3판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재구성해서 챕터만 새롭게 만든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기존 책에 있는 내용하고 뭐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자, 도시의 정치 경제학이라는 테마 안에 자, 이제 출제된 주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제 관리주의 정부와 기업가주의 정부를 비교하는 게 객관식일 때, 주관식일 때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 자본의 순환이 출제가 됐고요, 선생님들. 그래서 기본반에서는 도시정부의 성격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2차 순환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것 쪽으로. 그러면 심화반에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더 배우느냐? 도시 성장연합을 더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본의 순환을 체계적으로 1차, 2차, 3차 순환 체계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도시 정치라는 주제에 입각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저는 이겁니다. 블랭크야. 거버넌스가 블랭크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버넌스가 뭐냐? 설명이 쫙 되고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럼 거버넌스는 결국은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의사결정 체계. 근데 의사결정을 당연히 이제 그 이전에 누가 했다는 거니? 관리주의 정부였었죠. 포디즘 시대 때는 정부가 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야. 지금은 의사결정을 뭐가? 도시 정부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결국은 보게 되면은 자, 도시 정부를 포함한 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결국은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거버넌스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거버넌스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서는 과거에 이제 이러한 도시 정부만이 의사결정의 주체였을 때는 거버넌스 이론이 안 나온 거야. 그런데 이제는 도시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압력 단체들이 의사결정을 하네? 영향을 주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거버넌스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버넌스 이론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의사결정 체계고, 그래서 뭡니까 이제 조종 양식 통치 체제, 이거를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그러면 얘가 왜 등장했느냐 이거야. 자, 시험 문제 뽑으려면 막 뽑아요, 여기서는. 자, 이거야. 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이제? 자, 도시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뭡니까? 포디즘 시대였다가 뭐가 됐다는 거니? 포스트 포디즘 시대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관리주의 정부, 포디즘 시대의 관리주의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뭡니까?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 단체들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경제 재구조화가 이런 거버넌스 이론을 유발하게 된 어떤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포디즘에서 포스트 포디즘으로 변한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이제 의사결정 체계가 이제 관리주의에서 기업가주의로 변했다. 요거는 뭐니?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됐습니까? 하나의 사례야. 그러니까 관리주의 정부, 기업가주의 정부 각각의 뭡니까? 이제 거버넌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의사결정 체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장연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뭡니까?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되나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변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거버넌스의 이제 뭡니까? 정의. 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관리주의 나옵니다. 이건 우리 선생님 다 아시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갑시다, 선생님들. 자, 일단 도시 공간은 당연히 뭡니까? 어떤 생산의 공간이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관리주의 정부는 결국 뭐를 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뭐 이미 출제가 됐듯이 집합적 소비재를 제공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미 출제가 됐어요. 객관식 때부터. 그래서 다시 나온다면 뭐 재탕.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복돼서 나오는 거 틀리면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뭡니까 지리교육내에서 옛날 객관식 때 나왔던 게 뭡니까 플랜트의 비지시적 언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나온 게. 그거 틀린 분들 보면 내가 좀 가슴이 아파요. 왜? 객관식 때 나왔던 거잖아. 비지시적 언어라는 게. 됐습니까? 자, 근데 그게 그대로 나왔는데 그걸 틀렸단 말이야. 그걸 못 잡아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출문제 부서 이제 헛거한 거지. 기출문제만 꼼꼼히 봤으면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잘 정리만 했으면 그거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다시 나오는 거는 틀리면은 이거 데미지가 커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봤고 키워드만 중심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서 집합적 소비재를 제공하는 건 뭐야? 대량 생산에 따른 대량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포디즘이라는 축적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이제 집합적 소비재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선생님들. 자, 문제점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들. 자, 이렇게 집합적 소비재를 공급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선생님들? 도시의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 물론 무조건 초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디즘의 황금기 때는 문제 없었다는 얘기죠.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실업자가 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 이제 경제지를 배웠으니까 자, 이제 실업자가 양산됐을 때가 문제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그러니까 이제 소비의 다원화를 충족하지 못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실업자 양산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과 이제 무관하게 기업 사적 자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론서에서는요.
기업가의 갈등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합적 소비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건 뭡니까? 이런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뭐 교통, 의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업이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한 분야야. 대상들이야. 근데 이거를 누가 독점해? 정부가 독점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뭐니?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 기업들은 이제 한마디로 해서 뭡니까? 노동력의 재생산 영역에서도 자본 축적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본 축적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윤 창출하려는 거예요. 자, 이윤 창출을 이제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경제 침체.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포디즘의 위기야. 경기가 침체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재정난 발생될 때 재정난 게 도시 정부의 재정난이 나타나겠죠. 집합적 소비재를 공급하다 보니까 됐죠.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고 그에 따른 복지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이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도시 정치 유형이 필요하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거버넌스죠.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도시성장연합과 기업가주의라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기업가주의와 관리주의 정부는 이미 객관식일 때부터 계속 상호 대비시켜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성장연합 나올 때가 됐단 말이야. 안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재에서 성장연합에 의미 부여를 좀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자, 그러면 등장 배경 볼게요. 자, 등장 배경 보시게 되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기업가주의 정부가 등장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의사결정 체계가 좀 다를 뿐이야. 그래서 결국은 도시의 재정 위기가 발생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이제 성장 연합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복습 좀 해봐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쭉 복습 좀 합시다. 도시지리, 경제지리 쭉 해가지고. 그러면 이 도시의 재정 위기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복습창을 한번 봅시다.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중산층의 유출이에요. 이거 우리 뭐야? 교회화지? 교회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뭡니까? 미국의 대도시들에서는 뭐가 진행되니? 교회화가 진행되면 중산층이 유출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세수 확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이제 이런 문제 생겼어. 그래서 이제 세수 확보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이 증가했어. 이게 이제 뭐야? 경기 침체. 그죠? 자, 이렇게 된 이유 자체는 왜냐하면 이제 뭡니까? 경기가 침체됐다. 그래서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소득 증가했고, 방금 여기 언급한 얘기 또 나오네요. 도시경제 침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도시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기업가주의 정부도 똑같은 맥락에 등장한 거고, 그 다음에 성장 연합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보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성장 연합의 특성을 봅시다. 자, 먼저 요건 확률이 좀 낮지만, 자, 요거예요. 자, 이제 보게 되면 도시 내부의 장소를 교환 가치를 가진 상품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여기 부연 설명 쭉 돼 있지만 이제 임대업자라든가 부동산 업자 입장에서는 이 도시 내부에 있는 주거 지역이나 건물들이 전부 다 뭐야? 상품이라는 거지. 교환 가치라는 거는 이제 뭡니까? 이제 경제학적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환 가치라는 게 뭡니까?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집을 이제 임대하거나 판매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돈과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러한 이제 임대업자라든가 부동산 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여기 토지나 부동산의 교환으로부터 교환을 구체적으로 매매 내지는 임대 이런 거야. 그냥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이러한 집단이 존재하겠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해 가나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도시에 있는 여러 장소들을 뭐로 보는 거야? 상품으로 보는 거지. 그냥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얘네들이 무구가 뭐냐면 얘네들의 특성은 그래서 지역에 강하게 고착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 뭐야? 지역 경제가 살면 지네들도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요. 당연히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되면 좀 더 높은 임대료를 가지고 건물을 빌려준다든가 좀 더 이제 자기의 건물을 좀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쇠퇴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뭐냐면은 어떻게 했다? 도시 성장 연합을 구성해서 자 도시 정부가 성장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성장 연합이란 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압력 단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합니까? 압력 단체에서 뭐해? 로비하는 거죠. 어떻게 로비하는 거야? 결국은 도시 정부가 뭐 하도록 성장 지향적인 경제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 사업을 추진하도록 로비하는 게 바로 이제 성장 연합이에요. 됐습니까, 선생님들? 자, 이제서 성장 연합의 특성을 공부한 거예요. 성장 연합은 뭡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서 토지를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집단이야. 그게 바로 성장 연합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내용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일단 성장 연합의 성격은 큰 틀에서 보면 뭡니까? 인간 파트너십입니다. 인간 협치와 얘네들 하는 게 됐어요. 왜? 성장 연합을 구성하는 게 주축은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이익 집단. 플러스 이제 뭡니까? 이제 기업,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관료 이런 사람들이 있는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기업가주의 정부처럼 직접 이제 뭐냐면은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냐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제 민간 파트너십, 다른 말로 민간 협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민간 파트너십이나 민간 협치 같은 말이죠,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성장 연합이 이제 형성이 돼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봅시다. 자, 방금 얘기했죠. 선생님들이 이 성장 연합의 성격을 안다면 얘네들은 당연히 뭡니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 도시정부의 강력한 로비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경제 지향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집합적 소비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공 서비스가 어떻다는 거니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환경 파괴 이런 문제 있고요. 그래서 자본 축적의 논리가, 그러니까 이윤 창출의 논리가 이제는 뭡니까? 생산 영역에 있었는데 이제 뭡니까? 생활 영역까지 확대됐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장을 통해서 물건 만드는 거로 뭐 했다는 거야? 이윤 창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이러한 이제 시민들이 필요한 어떤 이제 건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제 토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뭐 합니까? 이윤 창출하는 영역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그죠? 대충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했던 얘기 다시 이제 비슷한 얘기 나오죠? 자, 토지에 기반을 둔 지역의 엘리트 집단. 자, 얘네들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선생님들? 성장 연합의 주축이야. 됐냐?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 이제 얘네들이 코아 집단이라 칩시다. 여기 코아 집단이야. 얘네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 토지를 기반으로 해. 토지를 기반으로. 근데 얘네들만 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로비가 제대로 안 돼. 지지 세력이 필요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주변 사람들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됐어요? 자, 이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뭡니까? 일단 뭐 언론도 있어요. 언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는 언론. 자, 언론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우리 도시가 경제적으로 성장해야지 너희들한테 광고 많이 들어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도시의 경제 성장에 좀 이제 힘을 보태줘. 이 얘기야. 됐어요? 그럼 언론에서도 당연히 뭡니까? 그래. 당연히 언론에 이제 쉽게 신문사를 예를 든다면 신문사 입장에서는 광고가 많이 들어와야지만 지네가 이제 이윤 창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제 도시의 경제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기사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뭐 있어요? 이제 개론서를 보시게 되면 하다못해 뭡니까? 여기 있는 이제 그 지역 연고 스포츠 팀도 마찬가지래요. 이 스포츠 팀, 이제 이 사람들은 뭔가 토지를 기반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똑같은 논리로 하는 거야. 우리 도시가 성장이 돼야 경제적으로 커져야지만 너희들이 연고지로서 어떤 혜택을 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저변을 확대하는 거야.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끌어모으는 겁니다. 되나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토착 기업들이죠. 이런 식으로 관련된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지역에 사는 일반 시민들, 노동자들한테도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아야지. 그래야지 실업률도 떨어지고 당신들도 좋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야. 그래서 코아는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데 얘네들이. 그런데 이렇게 토지 기반이 아닌 이 사람들을 다 꼬셔가지고 뭡니까? 바로 이렇게 정치 연대를 하고 이 집단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바로 로비를 하는 거죠. 도시정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러면서 성장 지향적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의 내용들 다 알고 계셔야지 뭐가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는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줄 때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 중에서 뭘 분명히 뽑을 거예요. 답이 명쾌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뭡니까? 논제라는 거야. 그 논제 뽑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핵심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성장 연합의 구성인 거죠.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코아 집단은 토지를 기반한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일반 시민들이나 뭐 일반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자신들의 이제 뭡니까? 이해관계를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험에서 이제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성장 연합. 그지? 그 다음에 성장 연합의 핵심적인 집단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면 토지를 기반한다. 아마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뭐 이제 그 코어 집단의 특성을 물어볼 확률이 좀 적어요. 너무 전문적이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게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그리하여서 그럼 끝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시 정책이 자본가나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연합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연합 이론의 한계예요. 이거는 확률이 좀 낮을 것 같고요. 왜냐면 학문적인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개론서에는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학문적 영역은 아무래도 너무 전문성을 요구하니까 출제될 확률이 좀 적습니다. 자, 먼저 이론의 한계 뭐냐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해가 도시 정치를 규정한다는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해라는 게 뭡니까? 이 경제적 이해를 가진 애가 이제 뭐라는 겁니까? 자, 얘네가 바로 이제 뭐가 된다? 성장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 연합이 로비를 하는 이유가 뭐야?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다가 뭡니까? 이제 그 이해관계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란 말이야. 그래서 뭘 만들었다는 거야? 거버넌스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거버넌스라는 게 그러니까 도시 정부의 압박을 가하는 이런 의사결정 체계가 꼭 경제적인 요인으로만 뭉쳐 있느냐 이거야. 아니란 얘기지.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요인도 이제 지향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것만 지향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도 지향할 수도 있고. 그죠? 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그죠? 그런 집단 만약에 뭐 이제 뭡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까 이제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뭐 Z세대 요즘 나온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뭡니까? 이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정치라는 게 여러 이익 집단들이 형성된 레짐을 기반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연합은 뭐야? 바로 성장연합의 이익 집단 성격은 뭐니?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잖아.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꼭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이익 집단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런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 이익 집단들이 모여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어.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 자, 그다음에 도시 기업가주의.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첫 번째 달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모처럼 기업가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죠? 도시정부가. 그래서 분배보다는 이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거죠.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왜? 뭐가 이제 없기 때문에 도시 정부에 돈이 없단 말이야. 돈이 있어야지만 정부에서 이제 도시 정부에서 그 도시에서 필요한 여러 시설들을 만들고 공급해주고 이럴 텐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니? 결국은 돈을 이제 뭡니까 이제 그 민간 자본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들? 그래서 민간 자본 유치를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제 보게 되면 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 민간 자본을 끌어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것도 뭐에 해당이 된다? 아까 얘기했던 민간 협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미 출제가 됐듯이 하는 게 바로 뭐 장소 마케팅. 그죠? 도시정부가 추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런 거, 민영화 이런 것들을 추진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뭡니까? 자, 도시의 뭡니까? 도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다 이 얘기죠. 돼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단점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자, 이렇게 자, 민영화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선생님들? 자, 민영화를 하다 보면 어떤 게 공익이 훼손됩니다. 그죠? 그걸 표현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빈곤계층의 노동력 재생산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빈민계층들이 자신들의 노동력을 팔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덜 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제 도시 내부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이라는 거죠. 임대료 상승, 주택 가격 상승은 당연히 뭡니까? 결국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가 좀 더 나은 이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됐어요, 선생님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올해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어떻게 이제 친구들 후배 뭐 이렇게 만나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대기업을 다니다 고등학교 동창 대학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대학 동창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대기업을 다니다가 지금 이제 명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명퇴를 해가지고 만나는데 무엇을 하냐면 공무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이 50대 이제 쉬운 셋에 공무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장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지금 20대의 친구들은 뭐가 되냐면 불안에 떨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대기업을 갖다가 명퇴를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1년치의 이제 뭡니까? 연봉을 더 받은 거예요. 퇴직금 말고 명퇴를 하게 되면 1년치, 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명퇴를 하면 1년의 연봉을 플러스로 더 주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죠?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고용연금? 국가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실업급여? 뭐 이런 걸 또 받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석 달 만에, 세상에 석 달 만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벌써 따버렸네요. 석 달 만에. 나이 50세.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이제 뭐냐면 올해 합격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만나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에 있는 젊은 친구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결국은 뭐냐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순수하게 공부만 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게 없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 나이에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추상적인 말인데 지금 제가 사례를 들었듯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퇴 됐는데 공무원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겠다는 얘기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미 작년에 자기 선배가 이제 쉬운 넷의 1년 선배가 이미 공무원 작년에 뭐 서울에서 뭐래더라 뭐 이제 그 가장 최고령 합격자였대요. 나왔대요. 1년 공부한 6개월 했대 6개월. 그것도 관세직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야 이게 보게 되면 나는 어저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이거더라고 이게. 아 이게 그냥 순수하게 공부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능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아무튼 씁쓸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순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이제 자본의 순환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로는 5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자, 도시와 자본순환의 관계예요. 자본순환 합의의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선생님들. 자, 합의는 자, 도시란 뭐냐? 결국은 자본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물적 토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순환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말이에요. 자본순환, 자본축적.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한테 보이는 건 자본이 도는 거예요, 선생님들. 돌면서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이윤 창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이 순환된다는 것은 이윤 창출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윤 창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도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합의라잖아요. 물론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합의는 도시를 무엇이라고 규정했는가 이게 지리는 아니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시에서는 잉여가치라는 게 뭡니까? 이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윤. 됐습니까? 자 잉여가치, 이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상품이 생산되고 그 다음에 교환되고 그 다음에 소비되는 공간이 바로 뭐다? 도시다. 예. 그러면 자 이 사람은 합의는 무슨 입장입니까? 우리 앞에서 경제지리에서 봤어요. 무슨 입장이야? 구조주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도시 공간에 대한 정의를 뭐로 하는 거야? 결국은 구조주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사회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의 도시의 역할을 설명하는 거고 도시를 정의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여기까지도 뭐 이렇게 크게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베이스로 좀 깔는 거예요 지금. 자 장소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본 축적에 유리한 지역에 불균등하게 투자된다. 자, 이 얘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이거 보면서 이거 되게 생소하네 이러면은 제가 가슴이 아파. 복습 안 했다는 얘기니까. 불균형 성장론. 지역 개발할 때 뭡니까? 불균형 성장론이 뭐니? 쉽게 얘기해서 지역 성장은 불균형하게 진행이 된다. 왜? 아무데나 이제 뭡니까? 투자하는 게 아니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되니까 뭐니? 바로 순환 누적적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지역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미 했던 거야.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냐면 장소 특수성을 고려했다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단 말이야.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선 자본이 투자되는 그런 대상이 될 거 아니냐. 됐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머지 쭉 보시게 되면 자본이 투입된 지역과 노동력의 집중과 어쩌고 저쩌고 확충을 통해서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제 경제지리에서 뭐라 그러니? 순환, 누적적 순환. 복습도 하면서 합시다. 자, 이러면서 계속 순환 누적적으로 어떻다는 거니?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되는 거야? 대도시가 된다. 그런 거죠. 됐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합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도시들 중에서 대도시도 있고 소도시도 있잖아. 그러면 왜 얘는 대도시가 되고 얘 소도시가 되냐? 아, 자본이 어떻다는 거야? 돈이 균등하게 투자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불균등하게. 그럼 어떻게 불균등하게? 당연히 뭡니까? 이윤 창출이 유리한 지역에 먼저 돈이 투자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도시가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정리됐습니까, 선생님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봤고,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한 줄만 더 하고가 좀 이제 줍시다. 그러면 자, 자본의 1차 순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윤이 창출되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윤이 창출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얘기는? 자, 우리가 상품을 만들고 그걸 다시 뭡니까? 소비자한테 판매하면서 기업들은 이윤을 창출하겠지. 됐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요걸 우리는 뭐야? 자본의 1차 순환이야. 그러면 봐봐. 자, 그러면 이제 돈 벌었어. 이제 기업가 돈 벌었단 말이야. 자기 물건 팔아가지고. 그럼 다시 어떻게 돼? 더 많은 돈을 벌면 어떻게 돼요? 재투자를 하겠죠. 그 물건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재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계속 자본이 돌고 돌아.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윤 창출이 이제 뭡니까? 이제 이윤을 더 많이 버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생산 환경에 투자한다. 그래서 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요것만 조금만 더 하고 자 조금만 더 오실게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이제 그 합의는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론을 기반으로 해요. 근데 마르크스 이론에서 보면 이윤 있잖아. 아까 잉여가치란 말 나왔잖아요. 잉여가치 이윤은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냐면은 바로 노동력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많이 착취할수록 그만큼 더 이윤을 많이 뽑아온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마르크스 이론입니다. 됐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니? 임금 적게 주려고 하잖아. 근데 그런 논리가 어디니? 대기업도 아니야. 우리 조그만 어떻게 돼요? 중소형의 자영업자들도 뭐니? 최저 이제 뭡니까? 임금 이상 안 주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임금이 뭐가 됐다. 임금을 너무 많이 주면 내가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논리예요.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봅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어요? 임금을 줄이면은 이윤이 많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야. 아니? 그럼 기계화한다. 물건 더럽게 많이 만들어. 대량 생산했어. 근데 무슨 상황이 발생해? 물건이 안 팔려 이제. 그게 뭐니? 재고로 남는 거지. 그때가 어느 때야? 그게 바로 이제 보게 되면은 대량 생산됐는데 대량 소비가 안 돼서 쫄딱 망했던 시점이 있었지. 그게 언제야? 테일러리즘 기억나십니까? 포디즘 들어오기 전에 테일러리즘에서는 분업화 쪽에서 대량 생산했는데 이제는 뭐니? 당시의 정부는 복지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량 소비가 안 돼서 쫄딱 망했어.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가 왔어? 세계 대공황이 왔잖아. 1920년대 30년대.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 포디즘 등장해서 복지주의 들어왔잖아. 근데 복지주의 이제 정부에서도 결국은 70년대 포디즘의 위기가 오게 된 건 뭐니? 역시 대량 소비가 안 돼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거야. 자본을 생산 환경에 과도하게 투자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본 생산에 과도하게 투자했다면 물건을 과다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가장 쉽게 얘기하면. 제일 기본이 뭐야? 자본가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계화를 해요. 인건비 줄이고 뭐 하는 거야? 물건 많이 만든단 말이야. 됐어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됐다? 이제 이윤율이 하락한 거예요. 자, 이윤율이 하락한 사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재고가 늘어. 물건 너무 많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안 팔려 물건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팔려야지 돈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물건이 창고에 쌓여요. 재고로 나눠가지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이 추상적인 걸 저는 지금 선생님들이 우리가 일상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꾸 말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현상이 뭡니까? 과잉 축적이라는 거야. 과도한 이제 자본 투자. 결국은 그것이 대표 사례로 과도한 이제 뭐냐면 이제 제품을 만들고 그것이 판매가 안 돼. 판매가 돼서 어떻게 물건 많이 만들어서 다 소비가 되면 좋지 뭐 이윤 창출 되는 거잖아. 이해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이제 자본의 1차 순환과 이제 1차 순환의 이제 위기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됐어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잠시 조금만 쉬었다가요. 이제 2차 순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